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주요 한인 단체들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파인 지역에는 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크타워 스키 리조트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2살 이하 어린이의 풋볼 경기 도중 태클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000건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며 주거 비용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과 거래가 결국 승인됐습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거액 기부자를 비롯한 지지자들을 초청하는 소규모 모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5차 경선 후보 토론에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적절히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제도전에 대항해서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6,737정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93%는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새해 들어 잇따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 등의 행태로 개입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질들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확전 불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방탄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했습니다.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금융부터 부동산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따라 파격적인 민생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토론토를 126대 120으로 꺾었습니다.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와 3년 1억 5,300만 달러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폴 조지와도 현재 연장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NFL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26년간 이끌며 6번의 슈퍼볼 우승을 일궈냈던 빌 벨리책 감독이 팀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2.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강풍이 곳곳에 분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5번 프리웨이를 따라서 그레이파인까지 약간의 눈도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곳곳에 눈 내릴 가능성, 비 올 가능성, 그리고 강한 강풍이 불 가능성 이렇게 경보가 발령되고 있으니까 기상예보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오늘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 산악 지역에는 80마일의 강풍까지 불 수 있다라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주의보도 발령돼 해안가 주택에는 홍수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낮은 기온 기록하면서 추울 것 같은데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이크타워의 유명 스키 리조트인 팰리세이드 타워에 어제 오전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 동계올림픽이 치러진 곳으로 유명한 올림픽밸리의 팰리세이드 타워 스키장에 10일 오전 9시 30분 눈사태가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눈사태는 K2-12 리프트 아래 인기 높은 GS 걸리 지역의 가파른 스키 슬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슬롭은 고난도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찾는 블랙 다이아몬드 코스입니다. 눈사태로 팰리세이드 타워 스키 리조트와 알파인 메도우는 이날 하루 전면 폐쇄됐습니다. 추가 사상자가 있는지 눈더미 속에 갇힌 스키어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급파돼 스키장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눈사태로 여러 명의 스키어들이 눈 속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눈사태 규모는 150피트 넓이에 450피트 길이, 10피트 깊이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스코어밸리로 불려져 오던 팰리세이드 타워 리조트는 노스 레이크 타워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노에서는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날 눈사태는 폭설과 강풍이 겹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가주가 겨울 폭풍권에 들면서 강풍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이크타워에는 11일까지 12에서 1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고산지대에는 18인치에서 24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산꼭대기에는 내일까지 최대 30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헤븐리 스키 리조트가 위치한 사우스 레이크타워와 트러키 지역에도 겨울 폭풍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시속 50마일에서 11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불면서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에라 아발란치 센터는 10일 눈사태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 폭풍주의보는 10일 저녁부터 11일 정오까지 남가주 일부 지역에 발령됐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말리부 해안가, 산타모니카 산간지대, 샌프란도 밸리, 샌 게브리엘 산간지대, 엔텔롭 밸리 푸틸, 벤추라 카운티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안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해안가 지역에 10일과 11일 10피트에서 17피트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일 것이라고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풋볼 경기 중 태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주의회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풋볼 경기 중 태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풋볼 경기의 플레이 중 하나인 태클은 머리에 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칫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의 배경입니다. 특히 전 하버드 대학 풋볼 선수이자 뇌진탕 레거시 파운데이션의 크리스 노윈스키 CEO에 따르면 풋볼 태클이 뇌 손상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풋볼을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들의 경우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 풋볼 리그 NFL 경기에 뛰는 선수들의 경우 성인이고 태클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경기에 임하고 있고 풋볼 리그에서 태클로 인해 발생하는 뇌손상에 관한 의료 지원을 해주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태클의 위험성을 잘 몰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의 풋볼 경기에 태클을 금지하는 주정부는 없는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풋볼팀을 코칭하는 감독들은 풋볼 경기에서 태클을 금지시키는 것은 중요한 경기 플레이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000건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건보다 8천 건이 적은 수치로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정리해고 현황을 반영하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은 연말연시 휴가철에 대비한 노동 수요의 증가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일손 부족 현상을 겪었던 고용주 사이에서 평소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확산된 영향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이 같은 노동시장의 견고한 흐름 덕분에 미국 가구가 견고한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대 중반 수준으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변화를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주거비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세 정책의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 대비 오른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2%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나타내왔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유가 변화 여파로 3%대 중반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11월 상승률과 같았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역시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9%가 올라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주시하는 지표입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의 35%를 차지해 소비자 물가지수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임대료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산정 방식 탓에 신규 임대료 변화를 반영하는 데 시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체결된 임차 계약도 주거지 지수에 반영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가전정보통신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알아둘 만한 혁신 제품 16개를 선정했고 여기에 한국 가전업계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3개 꼽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LG전자가 이번 2024에서 선보인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올레드 텔레비전 LG 시그니처 올레드 TV에 대해서 이 피카브라는 별칭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검은 TV 화면이 실내 인테리어를 저해할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원을 껐을 때 투명 유리처럼 스크린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투명 올레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눈부심 방지 기술을 적용한 삼성 올레드 TV도 주목했습니다. 일부 스크린에 사용되던 무광택 마모리를 재도입했고 대조도 등을 해치지 않고 빛 반사를 줄여준다는 설명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낮에 커튼을 열고 TV를 본다고 상상해보라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수준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해법은 우리가 기다려온 돌파구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눈부심 방지 기술로 색상의 정확도와 선명도는 유지하고 빛 반사를 줄여서 낮에도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한 이번에 LG전자가 선보인 인공지능 AI 로봇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집안을 순찰하는 로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주행 기술로 집안의 곳곳을 이동하며 사용자와 소통합니다. 주인이 부재할 때는 집안을 순찰하고 귀가한다면 인사를 건넬 뿐만 아니라 센서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가전제품을 조정할 수 있는 미니 집사라는 것이 LG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는 가전 IT 박람회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분야 기술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미래형 차량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고안된 미래형 이동수단. 이 모두를 움직이는 동력은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동, 운반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다시 전기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연 없이 전시관 안을 운행하는 꼬마 기차. 이 기차에도 수소에너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수소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선로를 통해 전달합니다.
in the train tunnel. So I think that's a great idea that we have hydrogen fuel for renewable energy. 이 국내 기업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소터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웬만한 화력발전소 4기 규모로 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CES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과제를 놓고 해마다 신기술을 선보여왔습니다. 올해는 수소와 AI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황동준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한때 남가주 지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다소 흐리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바람주의보, 바람경보 오늘 정오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의 세기가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역시 예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고 이번 주 주말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초반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2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58도, 38도, 해안 지역은 62도, 4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시에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스커볼 센터 드라이버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놀스 방향입니다. 605 놀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605 사우스 방향에서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605 사우스 방향 텔레그라프 로드로 내리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이 목재 체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해 기내 반입을 차단한 총기가 모두 6,737정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93%는 장전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총기 적발 건수는 전년도에 6,542정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데이비 페스코브 TSA 국장은 여전히 교통안전국 검색대에서 너무 많은 총기를 발견하고 있다며 특히 장전된 총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해 총 8억 5,800만 명의 승객을 검사했습니다. 총기 적발 비율은 승객 100만 명당 7.8정꼴로 전년도에 100만 명당 8.6정보다는 줄었습니다. 공항별로는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이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주의 댈러스 포토스 공항, 그 뒤에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통안전청은 공항 검색대에서 총기가 발견되면 현지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승객과 총기를 검색대 구역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승객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79억 달러의 적자 예산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비자들에게 메디칼 혜택 확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은 잠정 연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서 주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지사 사무실이 어제 공개한 2024-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915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48억 달러가 메디칼 예산으로 백정됐고 2025년부터는 연간 37억 달러가 사용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 1월부터 메디칼 수혜 대상을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서류 미비자에게도 확대해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가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와 주택 프로그램, 학교시설 지원 프로그램에는 85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시외 절도 프로젝트, 조기 교육, 그리고 청정에너지와 정신건강주택기금에도 70억 달러를 축소해 조정했습니다. 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서명한 의료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법을 늦추는 안도 언급했습니다. 주지사는 법 조항에 주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급여 인상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지출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의료종사자의 최저임금은 2025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되고 단 이 경우 주회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기관을 사칭해 배심원 출석을 안 했다며 체포 위기에 처한 것처럼 협박,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전화를 걸어 연방마샬이나 기타 정보 관리로 사칭하고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가 전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주소, 생년월일, 연방판사나 법원 직원의 실제 이름, 법원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사건 번호와 같은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발신번호를 해킹해 전화가 실제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걸려온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압박감을 조성한 뒤 벌금 납부를 위해 데비카드, 기프트카드를 통해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검찰은 이런 방식의 전화는 사기라고 재차 강조하고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어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행 초기 먹통 논란이 있었던 개정된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펩사 접속이 정상화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펩사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이 주 7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해졌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펩사는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번에 제출해야 하는 2024-25학년도 펩사부터는 양식이 크게 간소화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펩사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펩사 신청서에 기여자로 기재되는 부모 등은 모두 의무적으로 펩사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여자는 학생의 신청서에 재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으로 주로 부모에 해당되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펩사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인타운 한복판 웨스턴과 유가에 위치한 한인타운 마당몰 입구가 외벽 낙서 그리고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당몰은 코트야드와 식당, 소매업소들이 몰려있는 타운 내 대표적인 몰이라서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최근 이런 갱단 낙서와 쓰레기 때문에 쇼핑몰 환경이 더럽혀지고 있어 업주들이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에서는 타운에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면 3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이 3월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낸 젊은 한인 후보들이 한인민주당협회 KADC와 함께 어제 LA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각자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해소했고 이날 그 회견에는 데이빗 김 연방하원 34지구 후보와 존디 가주하원 54지구 후보, 에드한 가주하원 44지구 후보, 그레이스 유 LA시의회 10지구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아시안 유권자가 지난 대선 당시 20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유색 인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선거에 출마한 남가주 한인 후보들도 이런 유권자 지형 변화에 발맞춰 아시안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영리 여론정책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지난 4년간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히스패닉과 흑인 그리고 전체 유권자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는 아시안 1,500만 명이 투표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센터는 전망했습니다. 지난 2000년 540만 명과 비교하면 2.8배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6.1%로 늘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하와이, 뉴저지 순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 인구 중 아시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와이로 하와이는 아시안 유권자가 55%로 유일하게 과반을 넘었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와 또 한국 국회의원 재외국민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주요 한인 단체들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타운 주요 한인 단체들이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LA 한인회관에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LA 한인상공회의소, 청소년 봉사단체인 파바월드, 화랑청소년재단 등이 참석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캠페인은 이달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개될 예정으로 LA 한인회관과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유권자 등록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고 유권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서 유권자 등록 절차를 비롯해 구체적인 선거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코리아타운 플라자에는 캠페인 부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캠페인 부스에서 한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는 LA 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미연합회, LA 한인상공회의소, 파바월드, 화랑청소년재단 등이 참여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단체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이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도울 예정입니다. 제임스한 LA 한인회장입니다. 저희 한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뿐만이 아니고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그 모든 유권자 등록자들한테 이제 투표 용지가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한인 유권자들 위주로 이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는 총선에 많은 한인분들이 등록을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돕겠습니다. 한인회는 또 우편 투표용지를 우체국으로 전달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 토론회, 한인 상공인들의 터전인 자바를 관할하는 14지구 시의원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인단체들은 1세는 물론이고 차세대 한인들에게도 아웃리치해서 투표의 중요성을 계몽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월드 코리안 신문 선정 2023 베스트 공관장상 수상자로 김용환 LA 총영사가 선정됐습니다. 베스트 공관장상은 해외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관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현지 한인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됩니다. 주관 측은 김용환 총영사가 LA 한인 사회와 협력해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하거나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또 지난해 10월 대회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영화 이 패스트 라이브즈로 미국 감독조합 DGA가 수여하는 신인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DGA는 어제 제76회 시상식에 첫 장편 영화 부문의 감독상 후보로 이 셀린 송 감독을 지명한 것입니다. 첫 장편 영화 감독상은 처음 장편 영화로 데뷔한 신인 감독에게 주는 상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상장과 거래가 결국 승인됐습니다.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한데요.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 접어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입니다. 시장이 예측한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불법 거래와 횡령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10여 개 투자 회사가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에선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꺼려왔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 등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미국 증권거래위는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국한된 것일 뿐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어제 자신들의 X 공식 계정이 해킹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가짜뉴스가 게재된 사건을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어제 성명을 통해 SEC의 X 공식 계정의 무단 컨텐츠는 SEC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상원은행위원회 소속의 팀 스캇 의원은 SEC와 감사관실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고 JD 벤스 의원과 톰 틸리스 의원 등은 서한을 통해 SEC에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의회에서도 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은행권 불안 당시 시중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만든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지난해 3월 은행 붕괴 여파 확산을 막기 위한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은 국채 담보가치를 액면 가격대로 인정해주고 금융기관들에게 최대 1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금융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CNN과 팍스, 타임 같은 미국의 유력한 언론사와 컨텐츠 사용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훈련 등의 이들 언론사의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CNN과 폭스와는 글, 기사뿐만 아니라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가 AI 학습에 뉴스 컨텐츠를 독려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해왔고 앞서 뉴욕타임즈는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 건이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이용됐다며 지난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5차 후보 토론에서 한치 양보 없이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시작부터 불꽃 튀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문제, 국경 문제, 이민자 문제, 세금 정책,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두 후보는 계속 맞붙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상호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디센티스 주지사는 니키 헤일리가 유엔 대사 시절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나갔다라고 평가했고, 헤일리 전 대사는 디센티스는 좋은 주지사다라고 딱 한마디로만 언급했습니다. 이 자세한 5차 후보 토론 관련 소식은 저희가 1부 때 자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나토가 미국을 적절히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닷새 앞둔 어제 아이오와주 드모인에서 팍스뉴스 주최로 진행된 타운홀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비용 분담과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등을 봐가면서 나토에 대한 방위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나토의 태도에 따라서 방위 공약 이행을 결정한다는 논리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사람을 이미 택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경쟁했던 다른 경선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택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이미 크리스틱 뉴저지 주지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라고 농담을 섞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달 동안에 콜롬비아를 방문했던 미국인 8명이 사망했습니다. 약물 중독, 살인 이런 것과 연관돼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가 이를 밝히고 콜롬비아를 여행할 때 각별히 주의해라. 여행을 가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여행 제한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남미국과 에콰도르에서는 폭력 조직이 판을 치는 무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길가에 서 있는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총을 든 일행이 도망가는가 싶더니 다음 목표를 찾습니다. 인화물질로 보이는 총을 들고 가더니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지릅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치는 갱들을 소탕하기 위한 범죄와의 전쟁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 도시인 우아키아스에서는 경찰과 범죄단 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로보와 에콰도르 대통령은 폭력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6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에콰도르 최대 도시인 과야킬과 수도 키토 등 전국의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온 극소수의 시민들 외에는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에콰도르는 사실상 전쟁 상황입니다. 일부 갱들은 정부의 비상사태에 맞대응해 전쟁을 선포하고 밤 11시 이후에 거리에 나오면 무조건 처형하겠다며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LA 클리퍼스와 3년 약 1억 5,3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리퍼스는 폴 조지와도 연장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이 카와이 레너드의 이런 3년 약 1억 5,300만 달러, 연봉이 5천만 달러가 넘잖아요. 와, 그런데 카와이 레너드의 이 숨은 뒷얘기가 있어요. 원래 카와이 레너드는 다음 시즌 4,870만 달러 연봉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4년 2억 2,300만 달러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한 거예요. 이유가 있죠. 네. 팀을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1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게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소식은 토요일 유지승의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에는 한국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도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표한 우승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경질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취임에서 뚜렷한 전술이나 색깔 없이 5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했을 때도, 해외 언론까지 나서 재택근무 행태를 지적했을 때도 경질 여론은 들끓었지만 대한축구협회와 크린스만 감독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Didn't win the first 4 games because we didn't utilize our chances the way we wanted to utilize them, and so there are always reasons when things don't work out. And when people say, okay, he was a player like this and he's a coach like that, that's okay, 그만큼 아시안컵은 크린스만 감독이 버틸 수 있는 희망이었고 협회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크린스만 감독은 이후 최근 이라크전까지 6연승의 7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끌며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아시안컵. 역대 최고의 선수로 이루어진 최강의 팀으로 평가받는 만큼 우승이 아니라면 감독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란을 상대할 것으로 보이는 8강전부터 일본이 유력한 결승까지 3경기가 크린스만 감독에겐 진퇴가 걸린 끝장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opefully in the final. It's a good team, and I watched them. I know them. I believe in this Korean team that they can make it happen because we have so much quality with so many good players.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아시아의 본선 진출권은 8.5장. 아시안컵에서 목표를 이룬다면 크린스만 감독은 독일과 미국에 이어 3번째 팀을 이끌고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아까 클리퍼스 얘기만 하고 경기 얘기는 안 했네요. 어제 클리퍼스는 126대 120으로 토론토 랩터스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론토 랩터스 출신이 또 카와이 레너드잖아요. 네. 자, NFL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 벨리책,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감독, 올해 71살입니다. 탐 브레디와 뉴잉글랜드 왕조를 이끌었던, 그러면서 26년인가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이끌면서 슈퍼볼 6번 우승했고 뉴잉글랜드 왕조를 2000년대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이 빌 벨리책 감독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합의를 하고 논의해서 합의했다는 내용인데, 올해 71살의 빌 벨리책 감독 하면은 이 빵모자 쓰고 눈 가득 맞은 그 모습으로 마이크 대고 뭔가 지시를 하는 내용, 그 빌 벨리책 감독의 트레이드마크, 항상 그런 사진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빌 벨리책 감독이 뉴잉글랜드와 헤어지지만 은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틀란타 혹스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명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 슈퍼볼 우승 가능한 팀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차저스로 와서 도전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차저스를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LPGA 투어 첫 우승과 함께 신인상을 차지했던 유에란이 올 시즌의 목표를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잡았습니다. 시즌 개막전 출전을 위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에란 선수를 YTN이 만나봤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LPGA 투어 20번째 출전 경기 만에 생애 첫 우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정은 이후 4년 만에 한국 선수 신인상 수상까지 유헤란은 시즌 전 목표로 했던 2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예전에 한창 공이 2년차 때 공이 너무 안 맞았을 때, 그때도 제가 추석날 우승을 해서 터닝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기억이 나면서 좀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영어로 소감을 열심히 준비한 LPGA 시상식에서 아니카 소렌스탐에게 상을 받은 순간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초반에 보면 제가 잠깐 얼버무려요.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애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평균 비거리 260야드, 투어 전체 57위인 드라이버 비거리가 아직 아쉽다는 유헤란은 올 시즌 LPGA에 합류하게 될 동료 한국 선수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코스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많은 대회를 나가는 걸 추천하고요. 유헤란의 올 시즌 목표는 메이저 대회 우승. 5개 메이저 대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1위에게 주는 아니카 어워드 트로피도 욕심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메이저랑 인연이 진짜 없었어요. 지금 통산 6승인데 한 번도 메이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메이저 우승을 미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유헤란은 12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시작하는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 출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로,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